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는 조금 믿는 편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과응보 중에서도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연입니다. 속 시원해지는 사연으로 무더운 날씨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도 했었는데 아이들을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물론 남편은 일을 계속하라고 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서요. 저희 집은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시집가서 손자도 있고요. 둘째는 지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간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자꾸 거기 눌러 앉아 살고 싶어 해서 고민이네요. 지금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에요.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딸아이 유학 보내주고 시집 갈 때 넉넉하게 보태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그러니까 조금 부유한 중산층 정도 되겠네요. 상류층이라기엔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그 덕에 저도 집에서 마음 편하게 아이를 볼 수 있었겠죠. 한 명만 벌어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젊었을 때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때의 짬이 남아있는지 아이들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손자뿐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요. 큰애가 손주를 안겨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나서서 키우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더라고요. 그게 참 섭섭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손주는 이제 4살이 됩니다. 말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느린 게 영 걱정이었는데 큰딸 말로는 검사를 다 해봐도 별 문제는 없다고 그랬다더군요. 큰딸은 둘째 딸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겁도 많고 걱정도 많은 성격이라 유학 가보고 싶으면 가봐도 된다는 제 권유도 거절했었습니다. 모르는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요. 둘째는 나가지 못해서 난리였는데 말이죠. 참 성격이 정반대인 자매예요. 키울 때도 그랬어요. 첫째는 뭐든 조용조용, 조심조심, 세심하고 섬세한 편이었고, 둘째는 뭘 해도 덤벙거리고 다쳐서 들어오고 목소리도 크고, 언니가 어디서 맞고 오면 동네를 다 뒤져서 자기 언니 때렸다는 아이를 찾아 몇 배로 때려주고 오는 그런 아이였어요.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이름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직장 동료랑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26, 결혼을 하기엔 요즘 같은 세상엔 참 빠른 나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빨리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말을 워낙 달고 살았던 아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진짜 빨리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둘째가 23이었는데 언니 왜 이렇게 빨리 시집 가냐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각설하고 사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딸이랑 같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한, 사돈댁이 지방에서 농사를 크게 하시는데 사돈 어르신은 보기에는 덩치도 크고 험악하게 생기셨는데 그래도 참 성격이 호탕하신 분이라 며느리인 저희 딸을 참 이뻐라 하십니다. 때마다 농작물 같은 걸 저희 집에도 보내주셨고요. 상견례 날 만난 사돈어른들 모습을 보고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했어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제 딸은 일찍 결혼했고 바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친구들 중에서 제가 할머니가 제일 일찍 됐는데 친구들은 좀 놀렸지만 사실 저는 좋았습니다.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저희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둘이 데이트를 하는 날에도 아이를 맡기고 가면 봐주기도 하고 딸아이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고 하면 며칠씩 저희 집에 아이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들이 봐도 제가 아이를 잘 보니까 그런 거였겠죠. 저에게 맡기고 여행이라도 며칠 다녀오는 날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오죽하면 애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그만큼 손주가 좋았어요. 너무 예뻤고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사위가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저희 집에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려면 제가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해도 오지 않으면 제가 아이를 보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째에게 말했더니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거 되게 눈치 없는 걸 수도 있어. 뭐가? 내가 왜 눈치가 없어? 형부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둘째의 말을 듣고 친구들에게 말해보니 친구들도 다들 저보고 눈치가 없다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찾아오면 너 좋아? 하면서요. 생각해보니 저야 뭐 애 보고 싶다고 가는 거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집에 어른이 있으면 불편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이유이긴 하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그래도 장모님인데 제가 아무리 편하게 해준다고 한들 신경이 안 쓰일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아이가 보고 싶어도 정말 꾹 참았어요. 며칠에 한 번 딸아이가 해주는 영상통화로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가며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인가?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하율이 좀 봐주세요. 집사람이 몸이 안 좋은데 제가 주말에 출장 일정이 잡혀서. 정말 너무 반가운 부탁이었어요. 물론 딸아이가 걱정되긴 했습니다. 잔병치레가 많은 아이이긴 했지만 며칠씩 앓아 누울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위와 전화를 끊은 뒤 곧장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딸아이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너 많이 아파? 이서방이 너 아프다고 하율이 봐달라고 그러던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사람은 왜 그런 부탁을 했대? 엄마 힘들게. 엄마야 힘들 게 뭐가 있어. 엄마 하율이 보는 거 좋아하는 거 너도 알잖아. 근데 네가 아프다니까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네. 아니, 그 정도 아니야. 내가 볼 수 있는데 참. 엄마 안 와도 돼요. 아니, 가. 하율이도 하율이지만 너 목소리 들으니까 네 얼굴도 한번 봐야겠다. 딸아이 목소리를 들으니 딸아이 얼굴도 봐야 마음이 놓이겠더라고요. 물론 딸아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하율이를 볼 생각에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 기분이 좋아 보였나 봐요. 남편이 묻더군요. 뭐 좋은 일 있어? 주말에 나 아영이 집에서 자고 와요. 하율이 봐달래. 그게 그렇게 좋아? 아영이 몸 안 좋다는데 좋아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율이 보는 건 너무 반갑네. 너무 오랜만이라. 아영이한텐 혹여 그런 말 하지 마. 애 서운해한다. 내가 미쳤어요? 그런 말을 왜 해? 남편이 정말 못 말리겠다며 고개를 젓더군요. 그렇게 주말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대망의 주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동안 하율이를 생각하며 하나둘 사둔 장난감과 옷들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사위가 웃으며 나오더군요. 딸아이는 왜 나오지 않나 싶어 뒤를 보니 사위가 말했습니다. 집사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누워있어요. 많이 안 좋나? 그럼 병원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가서 링거도 맞고 왔어요. 주말 지나고도 안 좋으면 다시 가보려고요. 하율아, 할머니 오셨다. 그 말에 저 멀리서 방문이 열리고 하율이가 다다다 달려오더군요. 잘 나오지 않는 말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번쩍 들어하나 뽀뽀를 했습니다. 사위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꾸벅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감사하고 죄송해요. 저는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가볼게요. 나 하율이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않나. 안 죄송해도 돼. 그리고 나가는 사위를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하율아, 아빠한테 잘 다녀오세요 해야지. 그 말에 하율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더군요.
아빠가 가는 게 싫은가 보다 했습니다. 제 어깨를 꽉 잡은 하율이의 작은 손도 별 생각 없이 그저 반갑게만 생각했어요. 사위가 나가고 하율이를 안고 큰애가 잠들어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누워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꽁꽁 둘러싸매고 자고 있더군요. 가서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아픈 아이 자는 거 깨우는 게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푹 자게 뒀어요. 그렇게 잠든 아이의 뒤통수만 보고 나와서 하율이랑 놀았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낯을 가리면 어쩌나, 날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한참을 저와 놀던 하율이가 지쳤는지 잠든 후 시간을 확인했더니 4시가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을 줄 몰랐는데 아직 방 안에 아무 기척도 없는 딸아이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아침도 점심도 먹지 않고 저렇게 죽은 듯이 누워서 잠만 자나 싶어서요. 딸아이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가서 아이를 살짝 흔들었어요. 살짝 흔들었는데도 아이는 아픈지 신음소리를 내더라고요. 순간 더 자게 내버려 둬야 하나 싶었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다음날 더 고생할 것 같아서 그냥 깨우기로 했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지 얼굴도 목소리도 기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라도 먹여야겠다 싶어서 얼른 나와서 뭐가 있는지 확인 후에 있는 재료들로 죽을 만들었습니다. 감기나 몸살이 오면 목부터 붓는 아이라 넘기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아영아, 나와서 죽 먹고 약 먹고 다시 자, 응? 나 진짜 괜찮아. 엄마가 안 괜찮아. 얼른 나와, 알겠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뭘 하는지 큰애는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뭘 하나 들어가려고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긴 팔에 가디건을 온몸에 꽁꽁 싸매고선 말이죠.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많이 아픈데 손자본다는 생각에 들떠서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말이죠. 미안한 마음에 인상을 쓰고 물었습니다. 많이 추워? 좀 춥네. 여름이 다 되어가는 날씨였어요. 그러고 보니 방 안에서도 두꺼운 겨울 이불을 덮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했습니다. 그제야 딸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온몸에 힘도 없는 것 같고 평소에 그 반짝이던 피부도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여태 잤으면서 한시도 못 잔 사람처럼요. 눈도 퉁퉁 부어있고 죽도 먹는 둥 마는 둥. 아픈 모습을 꽤 봤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컨디션도 기분도 가라앉은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병원에 같이 가자는 생각으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병원 갈래? 아니! 놀랐어요.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러서요.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자 딸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온 걸 놀라하는 눈치였어요. 오늘만 지나면 나을 것 같아. 진짜 괜찮아. 병원 갔다 왔어. 그래, 안 그래도 이서방이 링거도 맞고 왔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니 움찔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 응. 왜, 아니야? 아니, 맞았어, 링거. 어딘가 찝찝함이 남는 대화였어요. 딸은 마지막엔 죽을 마시듯 먹더니 얼른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누워있고 싶어서 엄마 하율이 좀 잘 봐줘. 미안. 그러고 들어가서 또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율이가 어느새 잠에서 깼는지 설거지를 하는 제 다리를 잡더라고요. 물 묻은 손을 털어내고 얼른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엄마는? 엄마도 맘만 먹고 들어가서 다시 자. 엄마 아야 하잖아. 엄마 아야해. 맞아, 엄마 아야해. 엄마, 아빠가 아야했어.
이제 입이 트이려는 듯 자꾸 말하는 게 귀여워서 하율이가 하는 말을 계속 따라했어요. 근데 하율이가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빠, 엄마, 맴매했어. 맴매? 아빠가? 누구를? 엄마를 맴매했어. 아빠가 엄마를 맴매했다고? 아빠가 맴매했어. 그 말을 듣는데 어딘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가 그냥 하는 말이니 하고 넘길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좀 전에 큰딸이 제게 보인 반응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찝찝했거든요. 잠시 고민을 하다 하율이를 푹신한 패드 위에 올려두고 인형을 쥐어주고는 딸이 자고 있는 방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잠겨있더군요. 엄마 들어가. 이야기 좀 해. 잠시만. 나 옷 갈아입어서. 그리고 잠시 뒤 철컥하고 잠금장치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가 나타났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긴팔을 입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기 누가 있다고 옷 갈아입는데 문을 잠궈? 제 말에 딸아이가 움찔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더 말이 안 됐습니다. 습관이라 그래 그냥.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율이가 그러던데 아빠가 엄마 맴매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아야 하는 거라고. 하율이가? 딸아이가 엄청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금방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들었는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 입이 트이긴 하나 봐. 맴매도 어디서 들었나 보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긴팔티를 자꾸 끌어서 뭔가를 가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의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아이가 아픈지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맞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너 옷 벗어봐.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 엄마. 아니면 못 벗을 이유가 뭐야? 엄마한테 몸 보여주기 싫은 것도 아닐 테고. 얼른 엄마 진짜 화내기 전에 벗어. 진짜 아니라니까. 아빠 부를까? 엄마 성격에 이대로 집에 못 가는 거 알지? 아빠 부를까 하는 그 말에 딸아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조심조심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고 간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만 서 있었어요. 이내 손이 덜덜 떨려오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아이의 몸은 성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온몸에 피멍 같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색이 다 달랐어요. 오래돼 보이는 멍도 있었고요. 정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이서방이 한 짓이니 정말? 제 그 물음에 딸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벌벌 떨려오는 손으로 딸아이 몸 전체를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쓸었어요.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제 그 모습에 딸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엄마, 너 이럴 때까지 왜 말 안 했어? 왜? 하면서 버릇처럼 들었던 팔을 아이의 멍이 가득한 팔을 보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분노를 정말 억지로 가라앉혔어요. 당장이라도 그 새끼를 죽이러 가고 싶었지만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엄마 진짜 화낼 거니까 사실대로 말해. 언제부터야?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더군요.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말 안 해? 하율이 낳고 나서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왜 말 안 했어? 어? 처음에는 손대고 나면 진짜 자기가 미쳤었다면서 싹싹 빌었거든. 나는 그걸 바보같이 믿었고. 그리고 요즘은 차마 말할 용기가 안 났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할지 아니까. 그렇다고 이걸 참고 살아. 이 미련한 거사. 하면서 오열했습니다. 4년. 4년을 이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악마 같은 새끼랑 살았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고통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가방 제일 큰 거에 네 짐 다 넣어. 엄마는 하율이 챙길 테니까. 일단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짐을 챙기게 한 뒤 하율이 짐은 제가 챙겨서 인형을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를 안아들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하율이가 지 아빠를 본체만지 했던 것도 이해가 갔어요. 근데 하율이가 어떻게 알았지? 잘 때만 그랬는데. 큰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작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끊었어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다 준비해서 할 테니 일단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상세하게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사진도 엄청 찍었고요. 딸아이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모아둔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딸아이는 당분간 아빠에겐 말하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아셔야 한다고. 언젠가 아실 일인데 나중에 아시면 더 화내실 거라고요. 집으로 들어가 왜 애들을 데리고 왔는지, 큰 가방은 뭔지, 영문을 몰라 하는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뒤 자는 하율이를 안방에 눕히고 나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 개자식 어딨어? 당장 죽여버려야지. 일단 기다려요. 그리고 애 깨요. 쉿. 남편은 제 말에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듯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어요.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그 감정이 아까 저도 느꼈던 거라 공감이 됐습니다. 일단 남편을 설득하고 사위가 없는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그 자식의 인생을 부셔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분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해 이쪽 방면으로 가장 일을 잘하신다는 분을 추천받았어요. 그리고는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해 다음 날 바로 만났습니다. 큰딸은 저에게 보지 말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하고서는 그동안 모아온 것들을 그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딸아이가 모아온 자료들을 보는 변호사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져 갔습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강도가 센 편이고 자료도 많네요. 이건 녹취록인가요? 변호사가 박스 안에 있던 USB를 들어올리며 묻자 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승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양육권도 물론 100%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접근 금지도 가능하고 이제 문제는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할지예요. 제가 며칠 자료를 좀 더 보고 판례를 뒤져본 다음에 금액 최대치로 뽑아볼게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울더라고요. 어딘가 후련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고 같이 울었어요. 남편은 대충 상황 설명을 들었는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큰딸을 보자마자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그 개자식을 향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사위가 집으로 왔는데 애들이 없으니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저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모두가 받지 않으니까 뭔가 상황을 짐작한 듯 몇 시간 동안 잠잠했어요. 그리고는 딸아이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잖아. 이렇게 나갔어야 했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절대 말 못한다더니 결국 다 한 거야?
나 화났어, 여보. 나 화내기 전에 하율이 데리고 들어와. 그 문자를 보자마자 분을 참지 못하고 사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얼마간 가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장모님, 아영이 오늘부터 그 집에 안 들어가네. 그러니 찾지 말고 소송장 기다려.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애 아빠가 칼 들고 찾아가겠다는 거 겨우 말렸으니까 우리 앞에 얼굴 들이밀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소송장이나 기다려. 알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에게는 계속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딸에게 온 전화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 전에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씨발,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야, 이누나, 너 진짜 죽고 싶어? 하율이 내가 니년 키우게 그냥 둘 것 같아? 하율이 엄마 노릇 계속 하고 싶으면 당장 애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진짜 나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이를 악물고 듣고만 있었어요.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말이죠. 그랬더니 점점 더하더군요. 이제 내 말에는 대꾸도 안 하기로 했냐? 나 같은 놈은 상대하기도 싫다 이거야?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내가 네 엄마 아빠 가만둘 것 같냐? 가족들 인생까지 종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너 하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한데 왜 이 사단을 만들어 멍청한 년아. 원래는 어디까지 하나 끝까지 들을 생각이었지만 정말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날쌔. 사위는 전화를 받은 게 저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아무 말도 없더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영이는요? 이제 변명도 안 할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뭐 변명할 게 있겠어요. 이제 아영이는 자네 연락 아예 안 받을 거야. 아영이 바꿔주세요. 왜? 방금 했던 말 그대로 아영이한테 하게? 그 말에 또 입을 다물더군요. 방금 자네가 한 말 그대로 녹음됐으니까 앞으로는 말 가려서 해. 씨발. 녹음했다는 말에 나지막히 욕을 내뱉고는 바로 끊더군요. 아무래도 무섭긴 무서웠나 보죠.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나고 소송이 시작됐어요. 집으로 서류가 날아간 것 같더라고요. 사위가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미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그런 말 했었다고 들었네. 소용없으니까 가봐. 내가 내 딸이 몇 년간 맞아온 걸 알았는데 그 지옥 같은 집에 다시 보낼 거라고 생각하나? 죽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진짜 죄송한 마음 하나라도 있거든 순순히 다 인정하고 처벌 받을 건 받아. 남편은 정말 사위를 보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다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지 아빠를 붙잡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사위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진짜 이러실 거예요? 에? 자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아영이랑 하율이는 절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자네가 이럴수록 자네한테 불리한 건 알지? 씨발 진짜. 딸 이혼녀 만들면 퍽이나 좋으시겠어요. 네? 그 말을 듣고도 기가 차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무슨 흠이라고 그딴 걸로 협박을 생각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건 흠도 아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맞고 사는 것보단 1000만 배 나으니까 돌아가. 그런 거 안 통해. 자네 안 가면 경찰 부르겠네. 경찰? 불러. 집안 싸움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돌아가는 거 몰라? 왜? 그전에는 그랬나 보지? 그럼 자네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건 어떻나? 그 말에 사위가 눈에 띄게 움찔하더군요. 사돈댁 어르신을 사위가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딸에게 전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엄하고 무서운 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인사 갈 때 무서웠는데 자기한테는 다정하시다고요. 아마 추측컨대 자기 아들 성향을 알아서 그렇게 무섭게 군 걸 수도 있겠더군요.
당장 전화해서 다 알려드려? 당신 아들이 4년 동안 우리 딸을 이렇게 때렸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제 그 말에 사위가 짜증을 내며 돌아서더군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소송만으로 끝내기엔 너무 분하다고 말이죠. 아직도 선명한 딸의 온몸에 있는 멍자국과 누가 옆에서 손만 들어도 움찔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벽보를 붙인다든지 시위를 하는 건 나중에 있을 재판에서 저희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해 사이의 회사 사람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오래 해서 발이 넓은 편이었거든요. 나온 사람은 딸 또래의 여자 직원이었어요. 아빠 친구분 따님이 이 팀장님 아내분 되시는 거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나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진짜 무슨 영문인지 하나도 모르고 나와서요. 남편 친구의 딸이 그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남편이 친구에게 저희 집 이야기를 했고 남편의 친구는 그런 쓰레기가 다니는 회사에 내 딸을 다니게 할 수 없다며 따님분을 제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딸의 사진을 보고 정말 경악하더군요. 그래서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이 팀장님이 이런 분이셨다고요? 회사에서는 너무 나이스하셔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사람 겉만 보고는 절대 모른다더니. 제가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분노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뭘 도와주면 되냐고 뭐든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 팀장이 부인을 때려서 전치 5주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이런 소문만 좀 퍼뜨려줘요. 아빠한테 들었다면서. 그거야 너무 쉬운 일이긴 한데 그 정도로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요. 회사 전체가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걸 한번 겪어봐야 돼요, 그 자식은.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손가락 받을 일을 한 건지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해줄 거예요. 남편 친구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전체에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소문이 다 퍼졌다고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평소에 그런 이미지가 아닌 사람이라 그런지 회사 내에서도 다들 엄청 충격받아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회사 내부에서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남편을 불러다가 물어본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진짜라고 했겠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진짜임이 밝혀지면 더 큰일이 나니까요. 사위는 휴직계를 내고 회사를 쉬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말이 휴직계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해고 되는 걸 거라는 이야기를 남편의 친구에게 전해 들었어요. 제가 소문을 낸 거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일 관련해서는 조용했던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때마다 보내주시는 사돈네의 농작물을 받고 사돈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돈이 왜 그러냐고 물어서 애들 이혼 진행 중인 거 모르셨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위가 바로 득달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말하셨어요? 늘 보내시는 채소들을 올해도 보내셨길래 이제 안 보내주셔도 된다 했더니 왜 그러시냐 물어서 애들 이혼 절차 진행 중인 거 모르셨냐. 이렇게 말한 게 다네. 왜? 내가 구체적으로 말해드릴 걸 그랬나? 그냥 연락을 마시지 왜 연락을 하셨어요? 어차피 알게 될 일 아닌가. 그리고 나는 자네 집에서 보낸 그 무엇도 이제 받고 싶지 않네. 자꾸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게. 자네 얼굴 보는 것도 역겨우니까.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위가 뒤에서 욕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심경이 복잡하겠죠. 회사도 잘려 필사적으로 숨기던 아버지까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돈댁에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모양이더군요. 사돈댁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 어떤 용서를 비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용서할 마음 없습니다. 그냥 아드님이 저희가 요구한 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게끔 따끔하게 알려주세요. 아이가 정말 많이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었다고 하던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어떻게 알려졌는지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혼까지 하면 정말 저희 아이는 미래가 없는데 이런 일 한 번 더 있으면 저희가 나서서 이혼시키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기 딸이 저런 일을 당했더라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희는 보나마나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요. 용서요? 사돈 어르신은 사돈 어르신 자식이 맞았대도 용서를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물론 힘드신 건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둘 사이에는 하율이도 있고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 같길래 그 앞에 사진을 한 장 던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딸의 맞은 몸이었어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증거로 제출하고 보여줘야 하는 제 마음이 상상이나 가실지 모르겠네요. 제 딸이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 그 악마 같은 새끼랑 다시 살게 할 마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4년 동안 제 딸이 맞은 이런 사진 자료들만 박스 한가득에 저한테 딸한테 돌아가면서 욕하고 협박하던 통화 음성 파일들도 다 있어요. 딸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 되는 분은 굉장히 화가 나 보였습니다. 물론 저 말고 자신의 아들에게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보셨으면 아시겠죠? 다시 살라는 그런 끔찍한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는 그날 자신의 아버지에게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고 하네요. 판사가 합의를 권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아직 얼굴에 지워지지 않은 멍을 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고 동네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까지 소문이 다 난 모양이었습니다. 부인을 때려서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이 말이죠. 회사도 잘리고 재산도 상당 부분 저희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어요. 당연히 양육권도 저희가 가져왔고요. 딸은 하율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둘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는 그 자식이 편안하게 사는 꼴을 절대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그 자식이 미국에 갔다고? 지 언니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화해서 밤새 울던 둘째였어요. 지 언니가 누군가에게 맞으면 어느 동네라도 찾아가서 몇 배로 때려주고 했던 아이라 가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포사회에서도 금방 소문이 다 난 것 같더라고요. 멍청하게 가도 지 처제가 몇 년째 살고 있는 미국, 그것도 LA로 갈 게 뭐랍니까. 진짜 언제까지 괴롭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원하는 대로 다 들여드렸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곧 미국에서도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민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라 그런 소문이 한 번 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둘째가 그러더군요. 미국에서도 발붙이고 살 수 없을 거라고요. 저희 딸은 그간 상담을 열심히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제 일도 새로 시작했고 그 전만큼 많이 웃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호감을 보이는 청년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 딸에는 누군가를 만날 마음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냥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기뻤습니다. 그 전의 모습들을 되찾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식과의 악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딸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우편함의 우편물 뜯어봤어요? 나? 아니, 왜? 우편물이 막 뜯겨져 있어서. 처음에는 애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몇 번 반복되니 영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집으로 보낸 사람이 없는 선물들이 오기도 했어요. 꽃다발이다, 과일이다 하는 것들 말이죠. 그 또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딸을 좋아하는 그 청년이 보낸 건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니라던데? 어?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이 새벽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는 기분이 든다고. 근데 저도 최근에 그런 기분을 몇 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진 마음에 집 앞에 조그만 CCTV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걸 확인하고 정말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식이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에 귀를 대고 아내 소리를 듣는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텀을 보니 2, 3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 그렇게 저희 집 동태를 살피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 1, 2년간 전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하고 사는지 몰랐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좀 알아보니 지방에 아버지 농사일 도우러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스토킹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요즘 뉴스에 왜 안전 이별을 못해서 맞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이 정도로는 딱히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딸아이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뭔가 제 딸의 목소리 같아서 얼른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개자식이 딸의 손목을 잡고 있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 이럴 거야? 진짜 다신 안 그런다고. 이제는 용서해줄 때도 됐잖아. 나는 당신 얼굴만 봐도 아직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이제는 용서해줄 때라니. 그걸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데?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가라고. 다시 찾아오지 마. 씨발 인연이. 그러고는 다시 제 벌을 개 못 준 듯 손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남자가 여자 때려요. 그랬더니 그제야 저를 발견한 듯 사위가 당황하더라고요. 욕을 짓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괜찮아? 바로 딸애에게 가서 안아줬어요. 몸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있었던 일에 대한 트라우마는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안고 있는데 아영씨 괜찮아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고 보니 전에 언뜻 본 적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아영이를 좋아한다는 그 청년 말이죠. 괜찮다고 말해주고 둘이서 어디론가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아영이만 돌아오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문자를 했답니다. 그래도 저나 남편보다는 해결이 빠를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경찰이거든,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아영이 일을 조사하던 경찰이더라고요. 경찰서에는 몇 번 간 적이 없어서 저는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 낯이 좀 익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청년은 아영이 옆을 무슨 기사마냥 지키기 시작했어요. 경찰이라는 그 직업에 더 든든하다고 느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붙어 다니다 보니 아마 사위도 그 모습을 봤던 거겠죠. 그날 이후로 딸의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자꾸 문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 연애해? 나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새끼는 네가 이혼녀의 애엄마인 거 알아?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동시에 무섭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랑 마주쳤어요. 어머님이 용서해주세요. 그럼 아영이도 저 용서해줄 거예요. 애초에 내가 용서해줄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영이가 자네에게 돌아갈 일은 없을 거야. 왜요? 만나는 새끼 있어서요?
그 새끼는 다 안 돼요? 이혼녀의 애 엄마인 거? 모르죠? 모르니까 만나는 거겠지. 왜 몰라? 자네가 아영이 그렇게 했을 때 사건 조사하던 경찰이었는데. 뭐라고요? 제 말에 적잖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건 저희도 놀랐는데요. 거짓말이죠?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나? 그리고 자네 아버지는 자네 올라와서 또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나? 어? 그 말에 또 인상을 팍 쓰더니 그대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한동안은 잠잠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또 몰래 저희 집 앞에서 아영이를 기다리다가 아영이가 혼자 있는 줄 알고 아영이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근데 뒤에서 그 청년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시비가 붙었고 사위가 먼저 그 청년을 한 대 때리자 그 청년이 바로 제압을 했다더군요. 덩치도 힘도 딱 봐도 사위보다 더 크고 좋아 보이는 청년이긴 했거든요. 사위는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또다시 시골에서 전 시댁 식구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서 올려보내줬더니 또 쓰레기 같은 짓을 해? 너 죽고 싶어 진짜? 어? 하면서 자신의 아들 뺨을 세게 올려치더군요. 전 사위가 휘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딸의 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와서 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얘야. 우리가 애를 다 잘못 키운 죄다. 저는 딱히 할 말도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이번에도 합의해달라는 말을 할 게 뻔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는 제발 합의를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딸의 전 시아버지는 절대 합의해주지 말라고 저희에게 봐주지 말라 신신당부하시는 바람에 그 집 부부도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전과자 만들 순 없잖아요. 갱생이 안 되는 새끼 자꾸 이런 식으로 봐주니까 더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없는 자식 치면 되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사위는 딸이랑 만나는 그 청년을 향한 계속 적대감을 내비치는 바람에 조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통상적으론 그 정도 일로 유치장에 구금되진 않는다고 들었지만 이미 딸애를 폭행해서 그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라 유치장에 구금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해주든 말든 경찰로 넘겨질 거라고 하더군요. 경찰을 때린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행유예이긴 해도 형을 받았다는 연락을 얼마 뒤에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 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 청년이 무서워서도 이유가 크겠죠. 여태는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힘도 없는 사람들만 상대하다가 예상 밖의 상대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전 사위는 다시 시골로 잡혀간 것 같더라고요. 뭐 외국에 나갔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자신의 아버지 옆에서 아마 꽤나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겠죠.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과거를 후회하며 자신이 한 짓을 되돌아보겠지만 그럴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평생 과거에 묶여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집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딸아이는 그 청년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종종 저희 식구들과 밥도 먹고 그래요. 오랜만에 한국에 잠깐 들린 둘째가 그 청년을 보고 그러더군요. 사실 그전 그 새끼는 좀 쎄한 게 있었거든. 나는 저 사람은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하율이 보는 눈도 다정하고. 그래도 딸아이는 선뜻 누군가와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했고 그 청년도 그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 우리 하율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아마 아이가 말이 안 늘던 이유가 그 집에서 그 자식의 행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집을 나오고 자신의 아빠를 안 보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말이 굉장히 빨리 늘었거든요. 이제는 어린이집에서도 말도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잘한다고 담당 선생님이 말을 전해줬습니다. 집에서도 입이 쉴 새가 없어요.
그간 못한 말을 다 하기라도 할 기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잘거리는 입이 어찌나 귀여운지 하율이 본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너 다시 재혼하는 날 와도 하율이는 나 주고 가. 안 돼. 하율인 내 아들이야. 너보다 하율이가 더 좋은데 어떡하냐? 그건 좀 서운한데? 저희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날이면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을 웃으며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딸애가 그러더군요. 나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그 말에 그냥 참았었다고 말이죠. 혹시나 하율이를 못 보게 될 상황도 무섭고 내가 맞고 산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부끄럽고 또 무엇보다 저와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가슴 아파할 게 너무 걱정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자식이 하는 말을 믿기도 했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그 말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더 심해진 폭력에 어느 순간 자신도 익숙해져 가는 게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여긴 적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결국 내가 있었던 그곳이 지옥이었고 자신은 악마와 살았던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말이죠. 사람은 결국은 어떤 상처를 이겨내는 힘을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힘든 날도 종종 있긴 하지만 결국엔 시간이 우리의 상처를 더 흐리게 해줄 겁니다. 물론 흉은 남을지언정 말이에요. 저희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행복할 예정이에요. 물론 내일도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나 남들의 시선과 혹은 누군가가 속상해할 것을 걱정하거나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부끄러워하신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더 당당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한 경험이 있는 이제 막 30살이 좀 넘은 여성입니다. 직업은 회사원이고 20평대 아파트에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 기구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여러 사연을 듣다가 저도 누구에게도 편히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경상도 지역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무원이시던 아버지 슬하에서 빠듯하지만 엄격하게 교육받으며 자랐고 장녀인 제 밑으로는 동생이 2명 있습니다. 저는 학원을 많이 다닐 수는 없는 형편임에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책을 어깨너머로 많이 읽기도 하고 도서관을 다니기도 해서 성적이 제법 좋았습니다. 다 어릴 적에 책을 많이 읽은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제가 고등학생 때 말하는 인서울대학에부터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20살,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였죠. 부모님은 다 큰 딸을 타지에 보내는 게 마음에는 걸리셨지만 그래도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간다는데 보내줘야지 하시며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원룸을 전세로 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은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사투리를 쓰다 보니 애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겁도 나고 긴장도 됐었는데 신입생 OT 가기 전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내가 깍쟁이라는 서울 애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OT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청자켓을 입고 선배들이 세우는 줄에 따라 2명씩 짝을 지어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제 옆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던 여학생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쑥스러워하며 자신은 부산에서 와서 사투리를 쓴다며 이해해달라고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워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흔들며 나도 경상도에서 왔다고 반갑다고 우리 말 편하게 하자며 신나서 수다를 떨었어요.
서울에서 처음 사귄 친구가 비슷한 지역 사람이라 한결 힘이 나고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서 절친이 생기고 그 친구와 서울 생활을 재밌게 보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서울의 경복궁이나 창경궁 같은 궁도 산책하고 벤치에서 도시락을 까먹기도 하고 명동이다, 신촌이다, 가보고 싶었던 지역을 하루씩 날을 정해 가보며 구경을 실컷 하기도 했어요. 연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피부가 무척 희고 긴 머리가 찰랑거리는 여성스러운 외모의 친구였는데 그래서인지 남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 저도 남자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여중 여고만 나왔던 터라 처음에는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고 영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말하면 된다는 연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연희와 단체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말이 소개팅이지 여행 같은 형식으로 여러 명이 1박 2일 펜션에 모여 지내면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수영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도 되고 그냥 놀아도 되는 자리였어요. 그동안은 소개팅이다 하면 나가서 파스타나 피자를 먹으며 잘 차려입고 상대방을 만나는 그런 만남들을 주로 가져왔었기 때문에 연희와 저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온 남자들 중에 처음부터 유독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평균 정도의 키에 깔끔한 카키색 니트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브랜드 한정판 운동화였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난해하다는 평을 받는 그 신발을 실물로 보는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저는 저 운동화가 진짜인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 디자인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지 등의 여러 생각이 그를 본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르면서 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내성적이고 숫기 없는 성격인지라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연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연희는 저에게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치더니 곧 저녁이 되어 바베큐 시간이 되자 자연스럽게 고기 굽는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저와 연희는 그 근처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기를 주워 먹기도 하고 그에게 그릇에 먹을 것을 덜어주기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침 그 남자의 친한 친구인 야구 모자를 쓴 분을 연희는 마음에 들어했기에 서로 한 명씩 공략을 하며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그런 관심이 싫지는 않은지 이야기를 잘 받아주고 또 저녁 먹고 넷이서 산책을 가보자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운동화남과 산책을 하며 처음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디건을 걸쳐 입고 나선 산책길. 길은 어두웠지만 간간히 가로등이 있고 나무들과 펜션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좀 쌀쌀하긴 하지만 경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산 좋아하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등산을 많이 해서 산을 좋아합니다. 재작년부터 2년 정도 등산 동호회 활동도 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동네 뒷산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전부인데. 그러면 다음에 등산 모자 살 때 혹시 브랜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등산 모자 사시게요?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세요? 땀 흡수 잘 되는 거? 아니면 햇빛 잘 가려주는 거요? 저는 그분과 등산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어요. 실제로 산을 타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같이 취미 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 적적하기도 했는데 마침 이분이 등산을 좋아하신다니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음 주 일요일에 함께 도봉산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연희에게 펜션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 사실 그분과 이번 일요일에 도봉산으로 등산을 가기로 했다고 하자 연희는 저에게 잘 되었다며 자신과 그 야구 모자를 썼던 분도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고 네 명이서 같이 등산을 가보면 어떻겠냐고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파전에 동동주를 먹자고 신나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네 명은 더블 데이트를 종종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연희도 비슷한 시기에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들었고 둘 다 남친이 생겼죠. 저의 친한 친구와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가 사귄다는 것은 처음에는 장점이 많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도 드러났습니다. 둘만 오붓하게 뭘 하기가 괜히 친구에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또 한 커플이 다투게 되면 서로 자기 친구 편을 들다 보니 싸움이 번져 결국 우리까지 싸우게 되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넷이 놀러 다닐 때는 세상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좋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넷이서 카메라를 들고 경주로 벚꽃 여행을 떠났던 기억, 그리고 계곡에 놀러 가서 옷을 적시며 넷이서 물장구를 치고 놀다가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기억, 그런 추억들이 우리 넷의 가슴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연희가 어느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커피숍에서 따로 보자고 하더군요. 남친이 생긴 이후에는 따로 만난 적이 많지 않았는데 어쩐 일인가 하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연희는 그 좋아하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앞에 놓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계속 우물쭈물 대는 것이었어요. 왜, 무슨 할 말 있어? 오늘 바닐라 라떼 안 먹고 싶어? 너 맨날 그거 시켜서 내가 미리 시켜놓은 건데 오늘 이상하네.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나 당분간 커피는 못 마실 것 같아. 어? 왜? 위험이래 또? 아니, 나 임신 5주래. 뭐라고? 그랬습니다. 연희는 남친의 아기를 가진 거였어요. 연희는 남친과도 상의했다며 곧 결혼 준비를 하고 한 몇 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급전개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진심으로 연희를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결혼 준비를 하고 배가 살짝 부른 상태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결혼식 당일에 배를 살짝 가리는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연희를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 가서 처음 사귄 제 친구이기에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희는 다니던 대학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아기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연희는 일단 아이가 좀 크고 나면 1년 남은 대학 과정을 마치고 취직할 거라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학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렇게 저는 연희와 함께 하던 대학 생활을 이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아기를 보러 한 번씩 연희네 집에 들르기도 하고 남친과 연희 남편과 다 같이 술자리를 가끔 가지기도 하면서 남은 대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연희가 아기를 낳고 키우는 과정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아기는 30분에 한 번씩 분유나 모유를 먹어야 했고 연희는 잠을 못 자고 힘들어했죠.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연희네 집에 가서 낮잠이라도 자라고 하면서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아기를 봐주고 있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어요. 연희는 지쳐서 자고 있고 저는 아기를 안고 분유를 주고 있었는데 띠리릭 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니, 그러는 아가씨는 누구예요? 여기는 우리 아들 집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 친구인데요. 연희는 지금 방에서 자고 며느라, 예, 나왔다! 세상에, 연희의 시어머니라는 분, 그러니까 저도 잘 아는 연희의 남편의 엄마라는 분은 연희가 자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방문을 활짝 열며 큰 소리로 연희를 깨우는 거였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을 주고 오시지. 하며 어두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흘끔 보시더니 이제 친구까지 불러서 너는 쉬고 애기는 남에게 맡기고 그러냐? 요새 젊은 것들이란 하면서 제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연희에게 핀잔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오늘은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 왔다가 친구가 보고 싶어 들른 거라고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연희와 연희 시어머니를 집안에 남겨두고 허둥지둥 자리를 나섰습니다. 저는 사람 좋은 줄 알았던 오빠의 어머니가 저렇게 배려 없고 막무가내인 분이라니 정말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연희의 전화를 받았어요. 연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보고 있었다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셔서 남편과 시어머니하고 언쟁이 있었다고 하면서 연희는 자기는 이제 낮잠 몇 시간도 편히 못 잘 팔자인 것 같다고 남편이 언제든 편하게 오시라고 비번을 알려주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죽치고 있다고 미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멀쩡히 좋은 대학 잘 다니고 있던 애를 애기 엄마로 만들고 공부도 못하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은 그대로 대학을 다니면서 제 친구만 고생시키는 그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제 남친에게 요즘 연희의 남편은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글쎄 그 오빠는 자신의 생활 변화는 아무것도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낸다는 거였어요. 집이 지방이라 연희는 친정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기는 나이에 기저귀나 갈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남친에게 연희는 기저귀나 갈고 애기 보느라 쩔쩔매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오빠는 진짜 이기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그게 무슨 소리야? 걔도 대학 다니느라 힘들어. 하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네가 말하는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하며 화를 내고 오늘은 네 친구 편드는 너도 꼴 보기 싫으니 그냥 가버리라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연희가 힘들어하는 것이 마치 제 일인 양 너무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던 결혼에 대한 두려움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제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수시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이닥쳐도 다 참아야만 하는구나. 그런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견디는 것이 결혼이구나. 그런 생각에 저는 못 견디게 우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의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이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연희의 삶이 마치 제 삶인 것만 같고 그 친구가 그 오빠와 사는 모습이 제 미래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흔히들 왜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절친한 친구끼리 사고방식이나 사는 모습도 비슷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루하루 짜증을 내자 남친은 대체 내가 생각이 드는지 요즘 왜 그러냐고 캐묻더군요.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유유상종이라 하는데 연희 사는 꼴을 보니 결혼하면 너도 나를 그렇게 고생시킬 것 같다고 하니 남친은 그 친구와 나는 사는 게 다르고 우리는 상황도 다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며 손을 잡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네는 연희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그 친구 역시 지금은 졸업을 앞두고 바빠서 그렇지 친구가 취직을 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은 시댁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친구 어머니가 그러셔도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어차피 결혼을 해도 서로 직장을 가진 다음에 할 건데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고 말이죠. 저는 남친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했고 저 역시 너무 감정적으로 연희에게 이입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 후로 저는 남친과 성실하게 사랑을 키워갔어요. 연희의 아이가 자라 어린이집을 가고 할 때쯤 저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외국계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스터디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하느라 무척 바빴죠. 남친 역시 자신이 가고 싶은 공기업이 있다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의 취직을 응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갔죠. 다행히도 저와 남자친구는 무사히 취업에 골인했습니다. 보통 2, 3년씩 취업 준비를 하는 요즘의 시대에 비추어 보면 둘 다 굉장히 빨리 취직을 한 셈이었어요. 저는 취직하고 한동안은 회사 분위기 적응하며 눈치 보랴, 또 회사에 입고 갈 옷을 사랴, 첫 월급을 탄 주말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고기를 사드리고 내복 드리랴 정신없이 취직 첫 해를 보냈습니다. 연희에게도 연희가 대학 다닐 때 좋아했던 마카롱을 잔뜩 사들고 애기도 볼 겸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바빴던 1, 2년 사이 연희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살도 많이 빠지고 뭔가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항상 밝고 긍정적이던 연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마카롱을 먹다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야, 요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일은 무슨.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러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는 이야기해도 돼.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 보이잖아. 너 지금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연희야. 그게... 저기, 남편이 여자가 있는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연희는 저에게 남편이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채팅창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여자랑 반말로 오늘 언제 올 거냐는 둥, 보고 싶다는 둥 그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고 혼자 몰래 알아보니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바람핀다는 심증이 있어도 인정받기 힘들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라고 혹시 모르니 계속 찜찜한 마음이 들거든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뭔가 확실한 것이 잡혔을 때 결판을 내야 한다고요. 저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무슨 일이 있고 혼자 하기 힘들면 나한테 꼭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힘든 걸 혼자 견디지 말고 이럴 때 친구를 써먹으라고 말이죠. 힘들어하는 연희와 달리 남친과 저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서로 즐겁게 지내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한 주간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몰아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월급을 받게 되니 가고 싶은 맛집도 돈의 구애를 덜 받고 먹으러 갈 수 있어 그것 또한 즐거웠습니다. 하루는 동네에 맛있는 족발집이 있다고 해서 족발을 먹으러 갔습니다. 남친이 소주를 시켜서 저도 못 먹는 술이지만 그날따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같이 마시다 보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군요. 제가 머리가 아파서 몸을 못 가누자 그는 걱정을 하면서 잠시 쉬고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근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와 그렇게 한 번씩 모텔에 가기도 하는 사이였는데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은 같이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족발을 먹은 지 얼마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몸이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요. 그러고 보니 이번 달 생리를 건너뛰었다는 게 번뜩 생각이 나더군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근처 약국으로 뛰어가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2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다가 일단 근처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초음파를 해보니 임신 6주더군요.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임신 소식을 말했고 그 사람은 아기를 떠나보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임신해서 하는 결혼이었지만 저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의 결혼식을 하고 싶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든 파티 느낌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외 식장이 필요했습니다. 생화도 아주 많이 필요했고 정원이 있는 결혼식장을 찾아야 했고 혹시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소를 대여한다면 야외 출장 뷔페도 알아봐야 했죠. 혼자 품을 팔다가 도저히 안 돼서 웨딩 플래너와 열심히 상담하며 식장도 잡고 웨딩 촬영도 하면서 특별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애썼죠. 양쪽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고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일본 오키나와로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는 미군 주둔지여서 스테이크가 유명했는데 아직도 거기 가서 남친에서 남편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둘이서 남편은 맥주에 스테이크를 저는 주스와 스테이크를 먹었던 것이 눈에 아른거릴 만큼 저에게는 행복한 기억입니다. 날씨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해변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이 사람과 살면서 항상 이런 기분으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키나와에 가서 또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무슨 전망대를 갔던 기억이었어요. 꼭대기 탑에는 종이 있었고 그 종을 울리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저는 저의 결혼 생활의 행복과 그리고 연희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는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나도 연희처럼 살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연희 남편이 그렇게 연희를 고생시키는 것만큼 제 남편 역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의 그런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은 신혼여행 내내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열대과일을 호텔로 잔뜩 사다 놓기도 하고 또 제가 사고 싶어 했던 수영복 브랜드를 아울렛에서 세일하는 걸 봤다며 수영복을 사주기도 했죠. 그렇게 일주일의 꿈 같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새로 마련한 신혼집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신혼집을 얻을 때 사실 우리 부부는 고민이 많았어요. 둘 다 사회 초년생이어서 큰 돈이 없었고 그래도 빌라보다는 아파트로 가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둘 다 신용도도 좋고 직장도 나쁘지 않아서 대출을 받고 그렇게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북유럽풍으로 집을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벽지를 모두 화이트로 바꾸고 푸른색의 큰 식물을 놓고 소파나 의자의 톤은 밝은 베이지 톤으로 통일했죠.
화장대에는 동그란 모양의 조명도 직접 사서 달아놓고 바닥에는 비싼 돈을 주고 산 러그를 깔았습니다. 사계절 쓸 수 있는 그 러그는 인디언 핑크색이었는데 아주 세련되고 예쁜 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꼭 사고 싶었던 스타일러도 장만했습니다. 침대도 큰 맘을 먹고 제가 꼭 사고 싶었던 에이스 침대를 장만했어요. 매트리스 값이 비쌌지만 잠만큼은 편하게 푹 자고 싶었기 때문이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둘이서 새로 시작할 그 집에서의 생활이 잔뜩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 써서 꾸민 만큼 집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집에 도착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광경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서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예전 자취방 비밀번호를 눌러 그만 삐삐 소리가 나고 도어락이 잠깐 버벅거렸습니다. 다시 제대로 비번을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철커덕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 거였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뭘 보고 있냐는 듯 왔으면 들어오지 않고 뭘 하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네 대충 대답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 안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아버지까지 집에 들어와 계셨고 두 분이 제가 힘들게 해외 직구로 산 그 러그 위에 불판을 놓고 삼겹살을 구워 소주와 함께 드시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꾸며놓은 그 집 사방에 시부모님의 옷가지와 짐이 널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북유럽풍의 집은커녕 순식간에 사람이 산 지 몇 년은 된 듯한 지저분한 집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조용히 방으로 끌고 가서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부모님이 왜 이 집에 와 계셔? 신혼집에 와서 이렇게 분탕질을 해놓으셔도 되는 거야? 아니, 분탕질이라니. 너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니? 그냥 내가 비번 알려드리면서 아들 집이니까 편하게 아무 때나 와서 며칠씩 쉬고 가시라고 했어. 그게 뭐 잘못이야? 벌써 와 계실 줄은 나도 몰랐지만. 하며 남편은 뒷머리를 긁적이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남편에게 말고 그냥 시부모님께 바로 물어야겠다 생각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왜? 뭐가 문제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여기는 저랑 신랑 둘이 사는 집인데 왜 마음대로 말씀도 없이 오셔서 심지어 잠까지 주무시고 자기 집처럼 삼겹살까지 구워 드시는 거냐고요. 얘 말하는 거 봐라. 아이 지금 그래서 내가 온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니? 시골에 우리 집 수리하게 됐다. 수리가 오래 걸린다고 하니 한 2달은 여기서 지내려고 한다. 불만 없지? 저는 머리가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기가 있건 없건 아무 때나 들이닥치던 연희 시어머니 때의 생각이 나면서 연희네 남편하고 자신은 다르다며 열변을 토하던 남편의 말도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요, 달랐습니다. 연희네 남편보다 제 남편이 더 심각한 모질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나도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나와버렸죠.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들고 왔던 캐리어도 그냥 다 들고서 곧바로 고속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가는 동안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내가 왜 이런 꼴로 쫓겨나듯이 고향으로 가야 하는지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또 막상 가려고 하니 친정부모님께는 뭐라고 하나,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크게 싸웠다고 하면 엄청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표를 끊을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연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연희에게 어떻게 할지 이야기라도 해봐야겠다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죠. 연희는 제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막 소리를 지르며 하소연을 했다고 하며 자신이 조용한 곳을 알고 있으니 거기서 며칠 지내라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곧 1시간 안에 거기로 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서요. 연희가 알려준 곳은 도심 외곽지에 있는 조용한 신축 빌라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을 연희가 어떻게 알았으며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곳인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형편이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친척 집이라도 되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연희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띠리릭 문이 열리면서 연희가 들어오더군요. 평일 낮이라 아기는 어린이집에 있다고 하면서 연희는 우리 둘이 오붓하게 보는 거 오랜만이지?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둡고 수척했던 지난번보다는 나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저는 연희에게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연희는 그런 제 모습이 짠해 보였던지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 오늘 아주 할 이야기가 많다고 했어요. 자신도 많이 고민했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연희는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남편과 제 남편의 진짜 민낯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연주야, 나 있잖아. 진짜 오래 고민했어. 아기를 가진 너에게 너무 힘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을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단다. 그런데 너라도 나처럼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을 듣고 네가 나와 같은 선택을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상관없어. 네가 네 남편을 택하고 나와 안 보고 살겠다고 해도 괜찮아. 그래도 너도 진실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말이 길어? 사람 불안하게. 얼른 이야기해봐. 너 저번에 내가 너한테 남편이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거 기억나지? 그게 사실이었어. 네가 그때 나한테 증거를 잡으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뒤도 밟아보고 몰래 핸드폰도 열어보면서 그렇게 증거를 더 수집했는데 글쎄, 네 남편하고 내 남편이 둘이 아직도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같이 여자들을 만나고 있더라고. 저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식은땀이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 귀로 들었지만 지금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놀랐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미안해. 그렇지만 이제 막 결혼식을 했는데 나는 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다. 지금이 탈출할 마지막 기회야. 저 새끼들 진짜 악질들이야. 여자를 수시로 바꾸고 남자들끼리만 보는 적이 없고 둘이 어울려서 유흥업소도 다니고 노래방 도우미까지 부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저는 갑자기 배가 땡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했는데 기분 탓인지 배가 쿡쿡 쑤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네 어머니 오늘 들이닥치신 거 그거 남편이 아마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한 걸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새끼들이 신혼 초에 와이프 군기 잡는다시고 그런 짓을 한 번씩 해서 길을 확 꺾어야 한다는 등 그런 소리를 지들끼리 무슨 공식인 양 떠들고 다녔더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남편이 그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몇 번이고 네가 잘못 안 것은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나도 부정하고 싶었지만 걔들은 그런 저질 쓰레기들이 맞아.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여자랑 노는 거에 맛들린 애들은 결국 그거 못 고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너도 알지? 이 집 사실 내가 애기 키우면서 동네 카페도 나가고 소일거리 하며 재택 알바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겨우 월세 얻은 내 오피스텔이야. 얼른 이혼하고 여기 나와서 아이랑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일단 나도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집에 대해선 비밀로 하고 너도 당장 친정 가기도 못할 테고 생각 정리가 필요할 테니 며칠 지내면서 잘 한번 생각해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 연희는 나에게 자신처럼 살지를 않길 바란다며 아닌 것은 초장에 싹을 잘라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재차 당부를 하곤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놀라고 또 믿기지 않아 처음에는 연희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부정하려 해봐도 이게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연희가 제 결혼 생활을 망치려 이런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도 없고 자신의 인생 역시 이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과 결혼 이후 내내 얼굴에 그늘이 있었던 연희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나도 곧 연희처럼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살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연희의 말을 들은 날부터 하루에 몇 번씩 배가 땡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집에 일주일간 있으면서 이 일은 그대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도저히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을 믿고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굳힌 다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배가 자꾸 땡기는 것이 이상해 병원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대기가 너무 많아 1시간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앞으로 이혼을 해야 하나, 별거부터 해야 하나, 혼자 아기를 낳으러 가면 어떨까, 여러 생각을 하며 지끈거리는 머리를 손으로 짚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종아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심결에 뭔가 싶어 제 다리를 살펴보니 그것은 선명하다 못해 시커먼 핏덩어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얼른 눕히더군요. 계속 배가 땡겼다고 하니 의사가 아기가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임신 초기에 하혈을 하는 것이 대부분 좋지 않은 징조라고 한숨을 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초음파 결과를 보니 유산이었습니다. 남은 세포들을 긁어내는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유산 후 처치를 받았죠. 준비 없이 생긴 아기였지만 그래도 아기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설레하던 날들이 있었는데 저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고 저에게 찾아온 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언제쯤 끝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연희의 빌라로 다시 가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정말이지 눈물이 쉬지 않고 수도꼭지처럼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울다가는 탈진해서 이대로 죽어버릴 것만 같고 제 몸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면서 연희에게 말했더니 연희가 죽과 미역국을 끓여서 달려왔어요. 저는 연희를 붙잡고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희는 저에게 힘내라고 어서 기운 차리고 그 나쁜 놈들을 우리 인생에서 그만 내보내자고 지난 상처는 잊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자고 연희와 저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겨우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한 끝에 이런 상황을 친정에도 차마 말할 수가 없어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말하기로 결심하고 저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비번을 치고 집에 들어가자 집 꼴은 더 가관이 됐더군요. 저는 이제 어차피 정이 떨어져 제가 살 집도 아니었기에 이제 눈에 거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한운둥 만운둥 하고 들어가서 남편부터 찾았습니다. 자기야 왔어? 친정 다녀온 거지? 이제 화는 좀 풀린 건가? 남편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된 건지 시어머니와 과일을 먹고 있더군요. 저는 과일을 아삭아삭 맛있게 먹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푹 쉬었더니 생각 정리가 되더라고. 자기야, 우리 그냥 엄마 아빠랑 이렇게 같이 살자. 시골집 그냥 수리 천천히 하고 며칠 있어 보니까 엄마가 밥도 잘 차려주고 너무 좋은데? 이제 화 풀린 거지? 야, 이 벌레 같은 새끼야. 난 너 같은 벌레하고는 이제 같이 못 사니까 당장 파혼해. 저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지금 너 뭐라고 했어?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저에게 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기선제압을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나 이제 무서운 거 없거든. 네가 여자 만나고 다니고 했던 증거 내가 다 들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어디서 그렇게 딴짓하면서 나랑 결혼을 해? 뱃속에 아기도 이제 없으니까. 난 더 이상 너하고 한시도 같이 못 있겠다. 혼인신고 안 했으니 그만 파혼하고 전세금 딱 반으로 잘라서 입금하고 이 집은 너희 부모님하고 즐겁게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전세금 절반 내 계좌로 한 달 안에 안 보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이혼 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말을 마친 저는 당장 필요한 제 짐들을 다 싸서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시모와 시부 역시 영문을 몰라 우두커니 서 계시더군요. 저는 이제 저 벌레 같은 인간하고 엮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 지옥문 앞에서 제 삶을 지켜내고 다시 저를 찾을 수 있었죠. 비록 그 과정에서 제 아기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지만 말이죠. 전 남편은 한동안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저를 회유하려고 숱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징그럽게 달라붙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과 놀았던 증거들을 한두 개 폰으로 보내주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 이 사진들을 뿌리면 네가 어떤 망신을 겪게 될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전세금 보내지 않으면 말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재차 경고를 했죠. 아기를 잃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 둘의 아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고 나서 충격으로 하혈을 하고 유산을 해버렸다고.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시점에 전세금의 절반을 제 계좌로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마치 상처가 낫지 않고 골마서 속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한동안 파혼 사실을 친정에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에서는 어떻게 그런 큰일을 너 혼자 다 감당했냐고 하시며 가슴을 치시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현명하게 잘했다고 부모님은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파혼한 때로부터 3번의 봄이 지난 지금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제 친구 연희도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데리고 결국 이혼을 했고, 저는 연희의 빌라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서로 의지하며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연희는 대학을 마저 졸업했고 그토록 하고 싶어 하던 자신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 중입니다. 저는 연희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지키려는 그녀의 용기가 제 삶까지 구해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결국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지는 것이고 모른 척 덮어봤자 결국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극성인 요즘 제 이야기를 듣다가 더 울적해지신 것은 아닐지요?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려는 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삶은 행복할 때보다 오히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